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9번째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초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슬로건으로 주 52시간 실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등 수없는 무리한 정책들로 국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잠시 가리긴 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규제 위주의 정책들, 그리고 상당한 증세는 현재 국민들을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미트 콘서트는 연세대학교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이 파탄낸 경제, 어떻게 회생시켜야 하는가라는 시리즈를 마련하였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파괴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우리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마 경제 파괴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이제 무당의 세상에 이제 출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마천의 사기 편자결전에 보면 6가지 불치의 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치의 병은 교만하고 방자해서 자신만이 이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병은 고칠 수 없다는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또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재정을 가볍게 여겨서 그저 그냥 돈을 마구 뿌려대고 국가 재정보다 자신의 표를 더 의식하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이게 상당히 고치기 힘든 그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좋은 정책, 나쁜 정책 가리지 않고 아무 정책이나 쓰는 그런 환자와 그런 몸을 음식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그런 환자와 같은 그러한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음양의 평형이 깨져서 오장의 기가 안정되지 않은 환자는 될 수 없다는 게 편작의 말인데요. 이 음양의 조화를 깨트린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마치 무당과 같아서 이 무당의 말만 듣는 정권, 이러한 정권은 정말 고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당은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현상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끝내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해서 알아맞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무당이 제시하는 치료법은 전혀 그러한 증상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대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무당의 세계가 도래했고, 우리는 이 불치의 병을 걸린 대한민국을 치료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건 지켰다고 들었죠. 그리고 특검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고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이 뜬금없이 광화문에 가지 않고 뭐 국회를 옮기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그러한 정권이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자기 세력만을 돕는 그런 외눈박이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점철되고요. 협치란 말이 들러리란 말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를 읽어보면 참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것들이 모두 지금 대한민국 경제 70여 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장관 후보자가 이 국민들 앞에서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사무맹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해서 이미 예, 반국가 단체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반성하고 전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주의 정책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회주의 정책이 뭐가 문제냐? 사회주의 정책은 그야말로 탈적 정책이죠. 소수에게 뺏어서 나누어 갖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쓴다. 그것이 만약에 사회주의자들의 신념이라면 능력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것을 뺏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러한 슬로건에 불과하고 그러한 신념에 불과합니다. 이게 정책으로 구체화됐을 때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동과 어떤 선전선동, 폭력,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런 허물을 뒤집어 쓰고 마구잡이로 지금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 세력화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러한 과정에는 바로 자의적인 배분,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필요한 만큼 뺏어서 쓴다는 이러한 자의적인 자원 배분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발전을 더 폭증시키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로 대한민국을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파괴의 서막에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가렛 대처 여사가 얘기한 바대로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돈을 다 쓴 다음에 결국 그와 함께 풍요로운 길과 이제 결과를 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차베스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베스는 국민주권 탈취를 시작했죠.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심어주게 됩니다. 공수처를 만들 때는 자기 자신도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선전선동을 한 이후에 주로 판사를 처벌을 해서 이 재판부를 완전히 자기 중에 넣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정적을 토벌하는 그런 기제로서 공수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국민주권은 탈취되고 결국 민심 위반을 우려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재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늘리고 무상의료 실시하고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질, 의료의 질은 떨어뜨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아이러니컬한 현상을 또한 경제 개입을 통해서 가격 통제, 국유화, 이중 환율제, 기업 경영 개입 등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차베스 정권 기간 동안에 부패는 증가했습니다. 차베스의 형, 차베스의 아버지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부패 지수는 올라가고 당연히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면서 생필품은 부족하고 파탄나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그런 비극적 사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길로 걷게 되면서
여전히 이러한 정권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함께 고민해보는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가장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죠.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무당들이 얘기하듯이 대중적인 현상을 나열하고 그 대중적인 현상을 대중요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당연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겠죠. 가계소득 증대, 그리고 가계지출 경감. 어딘가 두 목표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활동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의료비도 떨어진다. 또 생활 여러 가지 비용도, 또 통신비도 인하해줍니다. 이것이 다 생산활동을 저해하는데, 그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것과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과 서로 상반된 그러한 정책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실업이 양산되고 총 경제 생산활동은 없게 됩니다. 본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미봉책을 내놓고 그리고 낯도 뜨겁게 이러한 정책을 동시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허덕이고 있죠. 이것도 다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이다. 결국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해버린 결과를 초래해서 고용보험기금이라든지 의료 관광보험 기금 고갈되고 증가하고 사람들이 수당에 의존하는 그런 세상으로 대한민국을 파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을 막고 모두가 손을 내미는 그러한 정부 의존적 경제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권력은 강화시켰지만 국가 경제는 파멸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이건 제가 쓴 최저임금제라는 책의 일부에서 가져왔습니다만 간단한 경제 원론에서 논의를 해보아도 우리가 이 고용량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노동의 수요가 있고 노동의 공급이 있는데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최저임금을 높게 잡으면 당연히 이제 시업이 그리고 시업 수당을 청구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시장 균형 고용량보다 고용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총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죠. 총 공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지적 효과까지 가져다 까지 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2018년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에 보면 고용 참사가 발생을 했죠. 그 최저임금을 급히니까 도소매업자가 11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8년에 2017년 대비 11만 명이 10만 7천 명이 있고 전체 취업자가 9천 명 정도 지금 점이 빠졌습니다. 그죠? 지금 전년 대비 9만 명이 됐죠. 9만 7천 명이 이렇게 하는 1만 명 정도 증가가 9만 7천 명이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고 36시간이라는 정규직의 숫자도 오히려 됨으로써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면서 공업자, 업자들에게 소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취업자 증가의 9만 7천 명 중에서 농립업 취업자 증가 수가 6만 3천 명입니다. 대부분이 농업에 취업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했고 대한민국이 공국가로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취업자 수가 줄고 저부가가치 산업의 취업자 수가 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의 생산 활동 저부가가치형으로 전환되면서 대한민국의 파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소비도 대참사를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소비 감소가 이게 경제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박근혜 정부 때 이 경제 성장을 보면 빨간 선이 잠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잠재 성장률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경제가 추락을 됐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추락은 87 체제 이후에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파퓰리즘 정권들이 그래서 들어오면서 점점 경제는 동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대에는 지난 자유당 시절 1953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그런 성장률을 보이는 성장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그러한 저성장 현상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고 개선의 여지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저성장이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장을 감안해서 저성장을 감안해서 경기 종합지수를 그래서 순환 변동치로만 또 박근혜 정부 이후에 최고치로 올랐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 종합지수도 떨어지고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의 최하점보다도 더 낮은 그러한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수 개편 전에 이보다 더 나쁜 지수로 계산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종합지수를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을 더 성장으로 잡고 그렇게 계산한 경기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수가 과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것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를 파괴시킬지 두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논의하고 싶습니다. 과연 위기 탈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 두 분이 계신데 듣고 다음 시간에는 이 위기 탈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선 제가 생각한 것은 자산시장 정상화죠.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와 임종석이 평양에 다니고 왜 펀드 매니저가 평양에 정치인과 같이 가야 되는지 왜 모든 펀드에는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고 있는지 우리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이미 경제정책의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 부동산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점점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이 정권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 정책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이 주택자 대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재미 좀 보죠. 과거에 수도 이전을 통해서 재미 좀 봤고, 지금도 그 세종시의 지역에 사시는 그런 정치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도권에 이러한 집값 올리기, 저는 이 정책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파탄이 났다. 부동산 정책의 파탄은 단지 집 없는 서민의 서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 금산 시장의 정상화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의 정상화. 그래서 지금 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이, 그리고 서로 일감을 뺏고 뺏기는 그러한 노조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 그리고 민주노총, 이런 노조가 정치권에 깊이 개입해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 노사관계는 노사관계대로 정치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가 있고, 노사관계는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평화롭게 한없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정치인데 만인의 투쟁의 현장이 노동시장 정상화가 라고 생각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의 회복이 필요한데, 니들은 이게 정말 딜도 아닌 혼이 없는 그런 정책을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정책, 자기 진영의 생태계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업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가 성장 동력을 꼭 있는지, 저는 없다고 오늘 세미나에서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성장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되는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정 건설성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현재 부자 증세로 국민을 또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는 현재 파탄난 재정을 되돌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위기의 화살은 떠났고요. 그리고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기적 전략을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시켜야 또는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켜야만이 재정 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민간의 시장 동력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풍요로운 세상을 영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위기 탈출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문정부 경제정책의 문제 심각성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음은 지정 토론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으로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규 교수님. 저는 뭐 경제학과 최창규인데요. 아이고, 뭐 여기 오늘 저 이천표 교수님도 오시고, 김경 교수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양 교수님이 뭐 항상 그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어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지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경기 문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악화도 되고 있고 소득도 양극화되고 있어요. 소득 양극화 못지않게 이 자산시장 양극화는 더 심각해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 부채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코로나가 일시적이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서 상당히 그 이제 위기가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말씀해 주신 가운데 금융이 지금 심각해요. 그냥 뭐 우리가 뭐 돈 몇억, 몇십억이 아니고 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가면 몇 천억, 뭐 조 단위까지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이 투명성이 없이 이 관치금융이 이때까지 문제가 됐는데 정치금융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그 파괴력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양 교수님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 부동산 시장 양극화도 심각한데요. 이 2017년에 이제 문정권이 시작하고 이전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전국보다도 이 강남 서울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강남권하고 서울이 이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자산시장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 이상으로 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의 실패를 제대로 진단을 하고 교정할 생각은 안 하고요.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도 벌써 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빌미로 이런 그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데 급급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는 이때까지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적으로 나타난 건데, 이 해결책이 수도권 이전, 수도 이전, 이런 정치적 대응으로 계속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저금리 정책이 심각하죠. 개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 돈이 생기면, 혹은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을 접고 그 돈을 갖고 전 부동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폐지하면서 강남학군이 뛰면서 강남이 띄워졌어요. 부동산 가격이 뛰었어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하나 갖고 있고 지방에 하나 갖고 있으면 지방 걸 팔고 서울에 더 좋은 걸 사겠죠. 시골에 나쁜 집 두 개를 갖고 있으면 그 두 개를 팔아갖고 오히려 하나를 강남에 사겠죠. 오히려 이게 강남을 더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참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의회에서,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언급을 했어요. 화폐개혁. 이것도 부동산 실물 투기를 좀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경솔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게 금리가 높아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통화재정정책 쓰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지요. 돈 안 들고 경기 부양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그다음에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이런 정책선, 그냥 친기업적인 시장 조성, 그런 걸 통해서 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돈 안 드는 정책은 안 하고 돈 드는 정책에 올인하면서 이 재정과 이 금융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 교수들도 이 뭐 굉장히 좀 우리가 마치 기축통화국처럼 착각하고 그냥 뭐 무한정으로 막 돈 찍는 거 흉내를 내는데, 기축통화국에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잃으면 반드시 그 순간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섣부르게 그냥 미국, 일본, 유럽 흉내를 내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그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 규율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정책, 금융감독 정책의 책임이 무지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걸 갖다가 잘 감시하면서 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과의 건강한 외교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뭐 금융 부분,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우리가 지금 일본이 말이죠. 중국하고 통화 수합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자고 얘기도 안 하고 미국과의 통화 수합도 했는데 금액이 충분치 않고 9월달 가면 또 만기가 돌아오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전 세계 국가들과의 건강한 외교 관계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엄격한 재정 준칙 이거 해야 됩니다. 옛날에 참 여러 번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걸 했으면 이런 경우에 좀 어느 정도 이게 체크가 되는데 이 재정 준칙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만큼 쓰고 후손들이 고생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간단하게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창규 교수님 금융 재정 쪽으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으로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희석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석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체제가 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수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어떤 말하자면 정치 권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편작 얘기를 했잖아요. 편작이 말한 불치의 병. 그걸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렇게 옹고집적인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런 걸 고칠 그런 내용을 아까 최창규 교수님이 좋은 말씀, 실질적인 정책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게 의심스럽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정책들을 정당화하는 뿌리가 결국은 말하자면 임금을 성장을 해서 임금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임금을 올려주면 그게 수요로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마중물이 돼서 그게 성장을 오히려 이끌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고방식에 사실은 복지 지출을 마구 해도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죠. 얼마 전에 말하는 적자 재정 정책을 성장을 위한 말하는 빚을 줄이기 위해서 빚을 더 내야 된다. 그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상의 뿌리가 뭔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적자 재정 정책을 마구 쓰면 경제가 회복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한 가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적으로도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지를 못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모겐소 장관이라고 이 양반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정권 안에서 8년에 계속 재정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을 하신 분인데요. 이 양반이 나중에 여기 보시면 조금 내려 보시면 루즈벨트가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려고 했다. 과거는 때보다 더 많이 쓰고 있지만 먹히지 않는다. 나의 관심사는 단 한 가지다. 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거리가 있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나 여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행정부에서 8년간 일을 했는데도 실업자들은 우리가 일을 할 당시만큼 많다. 게다가 그냥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빚도 더 많이 지금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실제 투자했는 그때 보면 통계를 좀 보면 1929년에 이제 말하자면 대공황이 시작된 셈인데 그때
1인당 GDP가 857달러였는데 39년에 한 10년 흘렀죠. 그때 847달러로 거의 오히려 더 감소했고 얼마지만 그다음에 실업률도 한 3% 정도 되던 대공황 전에 그게 회복된 게 아니라 최고 이제 25%까지 떨어졌죠. 그때 뭡니까 말하자면 보복 농민들의 수입을 확보해 주려고 관세를 매겼다가 그게 보복 관세 불러오면서 실업률이 거의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17.2%였어요. 1939년에도. 그리고 순민간 투자가 31억 달러, 1940년 동안에 31억 달러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흔히 적자 재정 정책을 펼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의 투자가 그러니까 막 솟아난다 이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자 재정 정책을 많이 펼쳤더니 그걸로 인해 갖고 민간의 투자의 셈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마르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고백을 한 건데 아까 모르겐스 장관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뉴딜이라든가 이 당시에 대한 어떤 잘못된 뭐랄까 정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자면 성장률을 넘어서는 적자 재정 정책을 막 펼치고 복지 지출 막 하고 하면 그것이 다시 수요가 돼서 다시 우리 경제를 이끌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싶은 건지 사실은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까 양 교수님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사실은 정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룰 같은 것들도 마음대로 바꿔서 심지어 선거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면 예컨대 그렇다면 그걸 결국은 이런 말하자면 더 바른 종류의 정책으로 더 바람직한 종류의 정책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어떤 정책이 좋으니까 이걸 하시오 이렇게 추천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유효하게 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세력이 바꿔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참 바라기는 이런 최 교수님 같은 그런 충고가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까 좀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인 그런 재정 정책도 돈도 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경쟁이란 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돈을 덜 풀면서 혹은 확장적인 그런 정책을 덜 하면서 어떻게 이걸 잘 넘어갈 것인가. 오히려 그런 경쟁을 해야 되고 그걸 주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할 말은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신백훈 방송의 신백훈인데요. 한 말씀 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준모 교수님 아주 발표 내용이 아주 참 좋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무당 정권이다. 아주 이건 절묘한 표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맥히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기똥찬 발제를 해주셨고 또 우리 최 교수님이나 김석 교수님도 아주 좋은 내용인데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바른사회 TV에서 오늘 양준모 교수님이 발표라든가 이거는 잘 편집을 해서 압축 편집을 하고 방송이 되도록 잘 해주기 부탁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핵심적인 촌철 사진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촌철 구호를 만들자 이거 촌철 구호. 문재인은 무당 정권, 무당 정책이죠. 무당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꼬드기고 사람을 사기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자기 책임은 안 줘요. 만약에 병 나을 사람 안 나았다 그러면은 정성이 모자라다든지
뭐 조상이 무엇을 잘못했다든지 핑계를 다 대는가 똑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모든 게 전 정부를 탓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당 정권이라는 거는 과학과 철학에도 절대 맞지 아니하는데 문제는 무당에 속아서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절묘한 정말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든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나 잘 기르자든가 그런 표어를 우리 교수님들이 개발을 해서 그때마다 이거를 강조해 주는 것이 무당병을 치료하기 위한 우리 바른사회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 발제하신 분, 토론하신 분의 그 말마다 표식으로라든가 뭔가 구호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더 재편집을 해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좋은 말씀 양정미 교수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가장 양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다 아우르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결국은 풀려면은 그걸 누가 푸느냐? 일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수출도 하고 그런 건 누가 만드나? 기업적 규제 혁신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4차 상명시대에 살아가고 그 누가 하느냐? 결국은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규제개혁 뭐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뭐 예컨대 이번에 뭐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고 그래가지고 큰 이제 거를 한 것처럼 느끼고 그러는데 그거 아직 시행령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령이 또 법 비슷하게 기업을 또 옥죄는 그런 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정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기업들 간의 경쟁에 의해 가지고선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지금 세상이 자꾸만 바뀌고 있잖아요. 기술이 바뀌고 그다음에 대외 경제 여건이 바뀌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세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세대가 바뀌니까 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근데 이런 거에 최선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관리가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리보다는 기업이 잘 알거든요. 기업들 간의 경쟁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번 자본 시장법 시행령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그거 아주 미명해요. 그런 것보다는 이 기업에 대해서 노동시장에서도 일을 할 수가 노조들하고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상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선 기업의 활동이 억제해지는 이런 것도 시정할 수 있게끔 이러한 사회 변화, 시장의 변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서로들 경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양 교수님 말씀과 다른 토론자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트루스포럼 성균관대 현재 대표로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질문을 하렸던 건 아니고 질문을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그러면 한 가지 양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에 지금 정부가 이제 조금 이제 유동성 아니면 좀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CVC 이쪽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하는 거는 낫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경제 정책을 띄우는 데 있어서 CVC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한다 시켜서 VC 쪽으로 좀 더 띄운다 이런 게 조금 더 실효성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강남대 김병준입니다. 네, 처음 참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양 교수님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두 분 토론도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단은 확실히 했는데 과연 이런 정책 처방 갖고 이 정권에서 먹혀 들어갈지 정말 그게 말이 통하는 정권인지 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고민이 경제학적으로 이게 당연히 이제 좋은 경로이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을 들어먹는 정권이라면 상당히 괜찮겠죠. 근데 애시당초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차베스 베네수엘라 그 정권 행로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그러니까 이거 몰라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알고도 무시하고 나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의 하나의 특색이 아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속중국화, 그다음에 중국의 식민지화를 해 나가는 것 같고요. 국민이 안중에 없죠. 그 다음에 기업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상관은 안 합니다. 이게 좀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자력 그 발전을 예를 들면은 기술자들이 다 그 중국으로 가 있고요. 거꾸로 이제 어떤 이권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태양광의 부속품들을 중국에서 다 들여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을 아예 그냥 말아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민간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3%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올린다. 이거 무슨 징벌적이 아니라 무슨 뭐 맞짱 뜨자 하는 세금이 아니라요. 이건 무슨 뭐 행포입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 깡패들이 하는 행동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양 교수님의 처방 뭐 감사하는데 자산시장, 노동시장을 개혁하라. 그 개혁할 정권이겠습니까? 저는 그 처방책은 맞는데 이 CR이 들여먹혀들지 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죄송하지만 양 교수님이랑 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소위 어떤 정책을 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마지막에 한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부 주도에 의한 정책 추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는 저는 이거 완전히 재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는 정권이니까 시장만 회복될 수 있게끔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정권을 그 우리가 이제 이 불신 운동을 해야겠죠.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세금 저항 국민 운동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주의 그 유사 전체주의 패권 세력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응징을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죠. 이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경제학자들도 다 잡아가둘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요. 그러니까 그러나 조금 더 지식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개념을 좀 다시 바로잡자.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과 개인의 자유, 의지대로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M&A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는 뭐 저도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강남대 실버산업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학부에서 하다가 나중에 파이낸스로 돌렸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는 너무나 심각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떤 단편적인 처방 갖고는 우리가 이 위기 탈출이 가셔야 수 없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을 대부분을 이천표 교수님하고 우리 강남대 김병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시 반복 웃음이라는 없고요. 우리 바르사의 시민회의에서 이 내용을 정리할 적에 지금 양 교수님이 4가지 항목을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5번째 항목으로 이 기업이나 기업 경영 마인드를 활성화하는 항목 그래갖고 하나 항목을 따로 뽑아가지고 우리 이천표 교수님이나 우리 김명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런 거를 잘 좀 정리해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좀 이렇게 한 항목으로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지금 기업인들을 아무리 미워도
기업인하고 손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를 살리는 길이. 정부가 돈 분다고 무슨 뭐 일자리 마련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김병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뭐 돈 몇 개 풀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인의 어떤 그 마인드 제고, 뭐 활성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거를 한 꼭지로 더 좀 같이 이렇게 부각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좀 올려놨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양준무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준모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뭐 조중근 교수님이 마무리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기업 부분까지 이렇게 다 담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천표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은 맥락으로 조중근 교수님, 또 김병준 교수님, 분들이 이 기업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김병준 교수님은 신대큰 우리 대표님과 같이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도저히 소통이 되지 않는 정권, 이 정권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할까 하는 문제도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소하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벤처캐피탈의 중요성은 뭐 언제든지 뭐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정권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 세력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벤처캐피탈을 그런 정책을 내놔야지만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창규 교수님과 김희성 박사님이 제시해준 그러한 문제도 제가 담아서 지금 제가 한 네 꼭지 잡았는데 5꼭지,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6꼭지, 그래서 여섯 시리즈를 한번 기획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준무 교수님 좋은 마무리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바른사회 시민의 미트 콘서트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양준무 교수님, 지정토론해주신 최창규, 김희석 소장님, 그 다음에 이천표 교수님, 김병준 교수님, 조증근 회장님, 이건희님, 신백훈님까지 저희 정말 오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토론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강연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7월 29일 수요일이고요. 9시 30분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이 파탄낸 경제 어떻게 회생시켜야 하는가 시리즈 그 2번째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양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발표하시느라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